아가 지하 앞으로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애 낳을 때까지 매달 300만 원씩 보내. 이 한마디에 제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의 ATM기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심판자라는 것을. 그들은 제 돈으로 자신들의 죄를 덮고 저를 방패막이 삼아 법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욕심과 거짓말로 쌓아올린 시댁이라는 성을 제 손으로 처참하게 무너뜨린 그날의 기록을 전부 공개하려 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음정거장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정거장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만약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었다면 저조차도 세상에 어찌 이런 파렴치한 요구가 있을 수 있나 믿기 힘들었을 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며느리는 시댁의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희생은 나 자신을 걸어다니는 지갑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맞는 관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천장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았지만 그 단조로운 소음도 식구들의 굳은 표정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회사 옷도 갈아입지 못한 저를 시어머니인 최순자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에 똑바로 앉혔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유진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선고를 내리려는 듯 메마르고 차가운 목소리였죠.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로 종이 한 장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얀 초음파 사진,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검은 글씨들. 시어머니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가 임신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아. 제 시누이 박지아는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남자친구를 가족에게 소개해준 적도 없었죠. 저는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지만 겁에 질렸다기보다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 아이인가요, 어머님?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무슨 신뢰되는 말이라도 한 것처럼요. 누구 아이인지가 지금 중요해?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거야. 이 집안이 남들 입에 오르내리게 할 순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문의 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지아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생까지. 하지만 제가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칼날 같은 눈빛으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이미 다 생각해뒀다. 네가 맏며느리고 이 집에서 형편이 제일 나으니 네가 지아 앞으로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사줘라. 애 이름으로. 그래야 마음 편히 몸조리를 하지. 이런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떻게 내 손주를 낳겠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지아 이름으로.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제 남편 박지훈을 봤습니다. 남편이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깍지 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애써 외면하는 사람처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하 아파트를 사주라고요? 최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사업도 잘 되잖아. 10억이 너한테 큰 돈이니? 이 집안이 다 너만 믿고 있다. 시누이가 임신했는데 올케가 돼서 팔짱만 끼고 있을 거야? 제가 그 충격적인 말을 소화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애 낳을 때까지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도 보내줘. 밥 먹고 병원 가고 영양제 사 먹는 거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니. 매달 300만 원에 10억짜리 아파트.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지만 저는 언뜻 스쳐 지나가는 그 아이의 눈빛을 봤습니다.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대답을 기다리는, 제가 고개를 끄덕여 주길 바라는 기대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지훈을 돌아보며 똑바로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한 번만 우리 가족 좀 도와줘. 그래도 한 핏줄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핏줄. 그럼 나는 이 집에서 뭐지? 돈 버는 기계인가?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층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너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지 마라. 돈 몇 푼보다 이 집안 체면이 더 중요해. 돈이 있으면 시댁을 위해 쓸 줄도 알아야지. 그 누구도 제게 동의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상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치 비밀번호만 누르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 금고처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역할이 정해진 연극 무대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부자 며느리라는 역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역할, 만약 거절하면 이기적이고 무정한 며느리가 될 것이고, 동의하면 신우이의 철없는 선택, 어쩌면 치밀한 계산의 구명보트가 되어줄 터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에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노도 눈물도 원망도 없이 저의 평온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지아는 고개를 들며 희망의 빛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수능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박하지 않은 것은 약해서가 아니었고 제가 반대하지 않은 것은 욕먹을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훗날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씩 가면이 벗겨졌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의 그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탐욕과 계산으로 가득 찬 시댁 식구들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할 거대한 복수의 시작이었음을. 그날 밤 이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들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듯 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큰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보게 되죠. 아, 나의 인내는 믿음 위에 세워졌었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이용당하기 쉬운 것이었구나 하고요. 저는 남편 박지훈을 가난하고 힘들 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안정적인 직장에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재테크에도 밝아 경제적으로 탄탄했습니다.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딱 하나 자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돈을 벌었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지우는 그런 제게 순하고 말수가 적으며 성실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뜬구름 잡는 약속 대신 현실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난 그냥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더 이상 몽상에 잠기기보다 그저 진실함과 안정감을 원하게 되니까요. 남편이 저를 집에 처음 데려갔던 날, 시댁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오래된 가족을 만난 것처럼 제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아가씨가 참 착하게 생겼네. 우리 지훈이가 너 같은 애를 만나다니. 우리 집 복이다. 그 말에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푸짐하게 한상 차림을 차려주셨고 계속해서 제게 반찬을 집어주시며 남편을 나무라셨죠. 너 마누라한테 잘해야 한다. 이렇게 착한 애를 속썩이면 내가 가만 안 둬. 그 다정하고 따뜻한 말에 저는 제대로 된 가족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예비 시어머니는 항상 분수를 아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혼은 너희 둘의 일이지만 시댁에서 너 서운하게 할 일은 없을 거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할 때 저도 계산적으로 굴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되면 내 건 내 것이 어디 있나. 그저 양가가 화목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웨딩 촬영부터 예식장 장식, 양가 예단과 예물까지 거의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저희 집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시댁을 쥐어짤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중에 돌아봐도 부끄럽지 않게 깔끔하고 번듯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 비용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훈이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다 하려고 하지 마. 우리 집 형편도 어려운데. 저는 웃으며 말했죠. 어려우면 같이 노력하면 되지. 우리가 제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다 당신만 믿는다.
그때 저는 그 말이 저를 아끼고 고마워해서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훗날 그 말이 이 집에서 제 운명을 결정짓는 낙인처럼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주도적으로 집안일을 챙기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댁 지붕에 비가 새면 수리기사를 불렀고 낡은 주방에는 새 기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 약과 안마기를 사드렸죠. 저는 환심을 사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최 여사도 입에 발린 말을 참 잘했습니다. 내가 딸 같은 며느리를 얻어서 이리 호강하네. 걱정 마라. 내가 앞뒤 다른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말들이 특히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여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누이 지아도 그때는 달랐습니다. 저보다 어렸고 언니 하며 싹싹하게 굴었죠. 제가 공부에 필요할 거라며 최신 노트북을 사주자 저를 껴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취직해서 꼭 갚을게요. 그때의 그 감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안쓰러우면서도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 저는 동생의 미래를 돕는 것이 곧 가족의 복을 쌓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초 몇 달간 저는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부드럽게 대답했죠. 시어머니가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쓸고 닦았고 집밥을 좋아하셔서 주말마다 특별 요리를 했습니다. 지우는 바쁘게 움직이는 저를 보며 미안해하기도 했죠. 여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가족이잖아. 조금 참으면 집안이 평화로운데 뭐. 저는 그 말을 삶의 원칙처럼 믿었습니다. 참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고 싶어서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다 사소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비뚤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무심코 말씀하셨죠.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 집은 너만 믿으면 되겠네? 온 가족이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저 칭찬이라고만 생각했죠. 지훈마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말씀이 맞죠. 저는 그때 지아의 눈빛을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죠. 시어머니가 믿는다는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시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희생이 존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시댁 식구들이 저를 아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 알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쪽이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자주 편찮으시고 지아는 아직 어리고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니 시댁 근처로 이사해서 더 자주 돌봐드리자고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고생이 상대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그 결혼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달콤한 말과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 그리고 가족이라는 두 글자에 모든 믿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평온했던 첫날부터 조용하고 끈질기게 저를 차멜덧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댁 근처로 이사한 날부터 모든 것이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느려서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될 정도로요. 처음에는 사소한 말 몇 마디, 눈빛, 작은 부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도움을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의무로 여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무가 당연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점차 변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에서 악한 사람으로 돌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역할을 상기시키듯 저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부드럽게 유진아하고 부르셨는데 결혼 몇 달 후부터는 이름만 부르거나 얘 혹은 새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쿵 내려앉았지만 피곤하셔서 그러시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가계부를 들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지 않냐? 밥은 먹었냐는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꺼내셨죠. 이번 달에 공과금이 많이 나왔네. 몇십만 원만 더 보내라.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넉넉히 드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구가 늘었으니 지출이 느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가르치듯 덧붙였습니다. 능력 있는 며느리가 시댁살림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너무 따지면 복 나간다. 복 나간다는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반박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탁의 액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루는 세탁기가 너무 덜컹거린다며 바꿔야겠다고 하셨고, 또 하루는 장마철에 지붕에서 비가 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약 봉투를 내밀며 내가 관절염이 심해서 의사가 이 약을 처방해줬는데 비싸네. 네가 좀 사오너라 라고 하셨죠. 부탁하실 때마다 늘 이런 식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니? 그 말을 들으면 안쓰러우면서도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아프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힘들게 한 건 돈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 의견을 묻거나 미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명령하듯 말씀하셨죠. 제가 현관에 들어서서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세아가 내일 나한테 100만 원만 보내라. 지하 침대 새로 사줘야겠다. 허리 아파서 잠을 못 잔단다. 제가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지아가 허리가 아파요?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그렇지. 네가 올케인데 네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니? 지아도 그때부터 의존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물건을 사들였죠. 신발, 가방, 화장품. 하루는 택배기사가 커다란 상자 몇 개를 들여놓는 걸 보고 제가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지아는 피구스며 말했죠. 조금 샀어요. 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며칠 뒤 제 옆에 와서 꿀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이번 달에 좀 쪼들려서요. 왜 돈이 부족하냐고 물으니 그냥 그렇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어린 동생이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자는 생각에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충고했습니다. 지아야, 돈은 좀 아꼈어. 나중을 위해 저축도 좀 하고. 그러자 지아는 즉시 얼굴을 굳혔습니다. 저와는 싸우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러내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했길래 지아가 우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냥 돈을 계획적으로 쓰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의자를 손으로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올케가 돼서 그걸 따져? 아직 어린애가 좀 쓸 수도 있지. 너는 돈도 잘 벌면서 동생 좀 도와주는 게 네 복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충고 한마디가 계산적인 행동으로 변질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아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아이는 엄마에게 달려가고 시어머니는 언제나 딸의 편을 든다는 것을, 올케는 동생을 챙겨야 한다.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야 한다는 식의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요. 저는 점점 제가 가족이 아니라 돈으로 의리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남편 지훈이 점점 더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를 위로해주며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건성으로 대답했고 의견을 물으면 에이, 당신까지 왜 그래? 엄마는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라며 넘겨버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가족이 나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지 않아? 그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잖아.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줘. 내 아내라는 말은 친근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제 입을 막는 자물쇠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반대하면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다가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지아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똑히 들렸죠. 네, 올케한테 말해. 걔가 버는 돈, 이제 다 우리 집 돈이야. 여자는 시집 오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야. 걔 것도 다 우리 집 거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시어머니의 생각 속에서 저에게는 경제적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딸린 재산이었고 재산이라면 온 가족을 위해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공동지갑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제게 피곤한지 힘든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돈은 보냈는지, 물건은 샀는지, 문제는 해결했는지 물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칭찬처럼 들렸던 말들이 이제는 저를 책임자라는 틀 안에 가두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남편을 아직 사랑했고,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게 두려웠고, 분란을 일으키는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무서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저 외면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외면이 훗날 제 인생의 평화를 송두리째 빼앗길 뻔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탁 속에서 저는 이상한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하게 일하고 동료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저녁에 시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새아가 이것 좀 해라, 언니 저것 좀 줘라는 호출이 울릴 수 있는 대기실 같았죠.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반응하거나 바로 응하지 않으면 즉시 경우 없는 년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무렵 지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죠. 하루는 제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킬 때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화려하게 꾸민 지아가 새 핸드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저를 투명 인간처럼 스쳐 지나가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뒤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밥 차려놨는데. 지아는 돌아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먹었어. 그러고는 제가 더 물어볼까? 두렵다는 듯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지아의 물건들이 점점 더 비싸진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휴대폰은 늘 최신 기종이었고 신발과 옷은 명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는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도 학업에 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시댁은 복잡한 곳이라 제가 나서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몰릴까봐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대문 근처에서 그분들이 저희 집을 힐끔거리며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최 여사네 딸 지아 말이야. 요즘 웬 남자가 고급차로 데리러 오더라. 다른 분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나도 어젯밤에 봤어. 차에 타면서 아주 부부처럼 다정하더라. 그런데 그 집 결혼한다는 소리는 없던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그 일이 너무나 명백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아를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불러세워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아야, 언니가 뭐 좀 물어볼게. 너 만나는 사람 있지? 진지한 사이면 집에 정식으로 인사시켜. 나중에 남들 입 통해서 어른들이 아시면 체면 깎이는 일이야. 저는 아이가 부끄러워하거나 최소한 해명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즉시 눈을 치켜뜨며 쏘아붙였습니다. 내일이니까 언니는 신경 꺼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신우이 입에서 나온 신경 꺼라는 말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정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참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신경 끄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가 걱정돼서 그래. 몸가짐 조심하라고. 지아는 비웃으며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저한테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고는 또다시 저를 노려보듯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식탁보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무시당해서 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누워 있었죠. 제가 옆에 앉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여보, 지아한테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말도 많고.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바로 잡아야지.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지훈은 듣고 나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다 컸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다 컸으니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일 크게 만들지 마. 조용한 집 시끄럽게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에게 조용한 집이란 제가 모든 것을 참고 입을 다무는 상태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의 침묵을 암묵적인 동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통보하셨죠. 아침에는 돈을 보내라. 점심에는 물건을 사와라. 저녁에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루는 시어머니가 누구와 통화하는 것을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능력 좋잖아. 걔가 다 알아서 해. 이 집 걔 덕에 먹고 살아. 그러고는 마치 값비싼 재산을 자랑하듯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듣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 어머님은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시어머니는 밖에서뿐만 아니라 친척들 앞에서도 저를 자랑했습니다. 제사가 있어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 집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여서 걔가 집안을 다 책임진다. 우리 지아가 뭘 원하든 올케가 다 해줘. 한 고모님은 형님은 정말 복도 많으셔 라며 웃으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아가 능력도 좋으니 나중에 시어머니랑 시누이 평생 책임져야겠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제게는 강압적인 족쇄처럼 들렸습니다. 압박감은 날마다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출해야 할 목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아무도 부탁한다거나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제가 며느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도와줬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결혼 생활 처음으로 조용히 모든 것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피우면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들인 돈의 내역을 확인하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 서류와 남편과 관련된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경계선을 만들어야 해. 시댁과 셈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저를 제가 만들지도 않은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밤에 남편 옆에 누워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만약 계속 이렇게 침묵하면 언제쯤 이 모든 게 끝날까? 그리고 저는 고통스러운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내가 용기 내어 선을 그었을 때만 멈춘다. 제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경계선이 그려졌습니다. 나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용당할 수는 없다. 나는 참을 수는 있지만 나의 인내를 약점으로 여기게 둘 수는 없다. 저는 그때 그저 사소하게만 보였던 그들의 잠식이 실은 진짜 폭풍을 예고하는 경고음이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긴급 가족회의라고 불렀던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라. 집에 큰일 났다. 제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하고 되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와보면 알아 라는 말만 툭 던지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정체 모를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곧 불행이 닥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신 걸까? 아니면 집에 초상이라도 난 걸까? 그것도 아니면 지아가 밖에서 큰 사고라도 친 걸까?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미 결정해놓고 저를 불러다 집행하려는 듯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이 평소보다 북적거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고모와 외삼촌, 그리고 사촌 언니까지 가까운 친척 몇 분이 와 계셨죠. 다들 모여 있었지만 평범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중앙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지아는 그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배를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누가 봐도 집중하지 못하고 모두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예의상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뭔가를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너를 부른 건 아주 중대한 문제 때문이야.
지아가 임신했다. 그 말은 마치 거실 한가운데에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은 즉시 어머나 세상에 채채채채채 차며 혀를 차거나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고모가 지아를 쳐다보며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형님, 그럼 애 아빠는 누구래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애 아빠가 누군지 따질 때가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 집 체면을 지키는 거지. 저는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신의 배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금 부적이라도 들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려는 듯이요. 아이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는데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큰 일을 저지른 뒤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칼날 같은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맏며느리고 이 집에서 제일 능력이 있으니 지아가 애 낳을 때까지 네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계속 살게 할 수는 없어. 비좁고 사람들 눈도 있고.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지아 앞으로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사줘라. 애 이름으로. 그래야 안전하게 몸조리를 하지. 우리 집안도 남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0억 지아 이름으로. 단지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큰일이라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 이 집에 무슨 일 생기면 네가 나서서 해결해야지. 며느리가 돼서 책임질 줄도 모르면 누가 책임지니? 옆에 있던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새아가. 집안일이 우선이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안 꼴을 보는 거야. 제가 침을 삼키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 머리에 못을 박듯 또 다른 요구를 던졌습니다. 아파트 말고도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도 보내. 밥 먹고, 영양제 사고, 병원 다니는 거. 애한테 부족하게 할 순 없잖아. 이건 올케로서의 책임이야. 매달 300만 원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나 죄송해요 같은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배를 쓰다듬으며 불쌍한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자세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친척들은 임신한 여자가 우선이지 남들 입에 오르내리면 집안 망신이다라며 수근거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임신이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신성한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일을 저지른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이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듯이요.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됩니다. 혹은 최소한 제가 아내와 상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침묵하다가 마침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보, 이번 한 번만 우리 가족 좀 도와줘. 그래도 한 핏줄이잖아. 남편은 부탁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핏줄인데 왜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그 순간 저는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더 이상 감정과 자존심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금융도구, 체면을 지키기 위한 구명보트, 그들이 저지른 문제를 밟고 지나가기 위한 카펫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단호하게 말하는 태도를 봤습니다. 지아가 당황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이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서도 저에게 모든 짐을 떠넘겨 편해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의 침묵을 시어머니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갑자기 신이 난 목소리로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내일 아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집 좀 봐달라고 해야겠다. 마당도 있고 아기방도 따로 있고 병원도 가까워야지. 너는 돈 준비해놔라. 고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저런 며느리 둬서 정말 좋으시겠어. 그제야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꿀처럼 달콤했지만 자세히 들으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가 저 아껴주시는 거 알아요. 제가 임신해서 몸이 약하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했지만 그 눈에는 조금의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말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단 3마디, 약속도, 맹세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즉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은혜를 베풀 듯 말했죠. 그래, 네가 이렇게 분별력이 있으니 내가 기쁘다. 이 집안에 네가 세운 공, 내가 나중에 잊지 않을게.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최 여사 같은 사람이 공을 기억하는 것은 고마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또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저는 오랫동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을 보는데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임신한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저까지 함께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머릿속에 단호한 결심이 섰습니다. 나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너무 늦기 전에 나 자신을 구해야만 한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 때문도 지아에 대한 동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똑똑히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 돈으로 구덩이를 메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덩이는 제가 발을 헛디디는 순간 제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 만큼 깊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침착하자. 이 덫에서 빠져나가려면 성급하게 굴지 말고 한 걸음씩 확실하게 움직여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아침을 차리고 차를 내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순순히 나오자 시어머니는 즉시 목소리를 바꾸셨습니다. 달래고 어르는 듯한 달콤한 목소리로요. 내가 우리 유진이 분별력 있는 거 안다. 이 집안이 다 너만 믿는다. 며느리가 이렇게 속이 깊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는 그저 옅게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집안일인데 저도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조용이라는 말에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분에게 조용이란 제가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지아가 비척거리며 나왔을 때 아이는 일부러 힘든 척 배를 감싸주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 아이는 즉시 엄마에게 달려가 이실직고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요. 오늘 오후는 내가 바쁘고 내일 시간 내서 같이 집 보러 가자. 그런데 몇 가지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둬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할 게 뭔데?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지아 명의로 아파트를 사게 되면 모든 계약 절차나 자금 이체는 지아 개인 계좌를 통해서 진행해야 해요. 돈이 이리저리 섞이면 나중에 서류가 복잡해지잖아요. 나중에 누가 뭐라고 말 나오는 것도 싫고요. 저는 아주 합리적이고 꼼꼼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사업하는 사람이니 잘 알겠지. 지아는 제 말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들의 눈에서 안일함을 똑똑히 읽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복잡한 게 싫어서 투명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가 법적 책임의 최전선에 서지 않도록 단단한 방어벽을 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짐을 떠넘기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적 책임에서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라는 걸요. 시댁 식구들이 아파트를 보러 갈 생각에 어느 동네가 좋을지, 방은 몇 개가 필요한지를 의논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의 잦은 외박, 씀씀이, 그리고 무심한 태도.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조급함, 마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둔 듯한 모습. 그리고 남편의 계속되는 회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당황하고 숨기려 하지 않나? 왜 이 집은 친척까지 불러 모아놓고 마치 시장에서 물건 사듯 아파트를 요구하는 걸까? 그들의 행동 방식은 사고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퇴근 후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지인인 이동욱 변호사를 찾아갔죠.
미리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집안일 때문에 법적으로 확인해 둘 게 좀 있어서요. 이 변호사님은 입이 무겁고 상황 판단이 빠른 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물으셨죠. 돈 문제입니까? 서류 문제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요. 그리고 저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누이가 임신했고 시댁에서 제게 시누이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고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라고 강요한다고요. 이 변호사님은 별다른 평가 없이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시누이에게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니까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어두운 제 마음속을 손전등으로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잘 모르겠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시댁 식구들도 애써 모른 척해요. 이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 배경에 깨끗하지 않은 일이 얽혀 있다면 강유진 씨가 엮이는 순간 아주 피곤해질 겁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지아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수시로 휴대폰을 붙들고 문자를 보냈고 집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이가 속삭이듯 작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 내용은 똑똑히 들렸죠. 오빠, 걱정 마. 내가 임신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 저는 벽 뒤에 숨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한 사람의 말이었죠. 함부로 못하는 그들은 누구일까? 왜 함부로 못하는 걸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올케가 동생을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지아야, 몸은 괜찮아? 병원은 다녀왔어? 언니가 같이 가줄까? 지아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임신했을 때는 몸 조심해야 해. 어려운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꼭 말하고. 아이는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경계심을 느꼈고 그 경계심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 아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숨기고 있다. 저는 이 변호사님에게 제가 어렴풋이 들었던 지아 남자친구의 이름 김태식과 관련된 정보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은 즉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휴대폰 번호나 SNS 계정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저는 너무 티나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만 제공했죠. 예전에 태식이 시어머니에게 건넸던 명함 한 장과 그가 자랑했던 IT 프로젝트 회사라는 이름. 이 변호사님은 그 회사의 법적 배경을 조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이 변호사님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아주 심각한 목소리였죠. 강유진 씨, 잘 들으세요. 당신이 준 이름, 지금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적인 투자금 유치 모델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도 접수된 상태고요. 절대로 그 어떤 것에도 당신의 이름을 올리지 마세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죠.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 물었습니다. 확실한가요?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무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겁니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서류를 봅니다. 서류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죠?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고통받게 됩니다. 저는 약속 장소를 나오는데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조각이 무섭게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임신한 시점과 김태식이 수사선상에 오른 시점, 지아가 임신했으니까 함부로 못해라고 말했던 태도, 시어머니가 조급하게 지아 명의로 아파트를 사라고 하고 생활비를 보내라고 했던 이유. 저는 심장이 맺힐 듯한 하나의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임신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패이자 퇴로였으며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모든 것을 무마하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날 밤 아파트 얘기를 하며 마치 냉장고 하나 사는 것처럼 들떠있는 시댁 식구들을 보는데 저는 그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고함을 쳐서가 아니라 그들의 계산이 너무나 매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내일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집 몇 군데 보기로 했다. 너는 계약금 준비해놔. 지아는 약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언니, 제가 조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 말씀대로
제가 편히 쉴 곳이 필요해서. 남편은 제가 고개를 끄덕이길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계속해서 패를 드러내게 하고 제가 모든 것을 파악할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탐욕과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댁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대한 비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는 임신했으니까 함부로 못해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돈지갑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모든 계산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진실의 조각을 제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는 말에 휘둘리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먼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행동하고 평온한 얼굴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도록 저는 이 변호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김태식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그가 지금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그리고 저희 가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영웅이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이 필요할 뿐입니다. 불과 며칠 뒤, 이 변호사님은 제게 짧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자료 뭉치를 건넸습니다. 김태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몇몇 사람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하고 사라지는 수준의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IT 프로젝트를 가장한 투자유치 전문회사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몇 번이나 이름을 바꿨고 사업자 등록 주소는 불분명했으며 법인 대표는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조직적인 사기, 소위 개미털기의 징후가 보입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명백한 기망행위와 재산 편취 혐의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쥔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 저를 숨막히게 만드는 이름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아. 지아는 단순한 여자친구로서 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기 조직의 자회사 중 하나의 법인 대표로 사업자 등록 서류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시점은 불과 몇 달 전, 머릿속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무관한 게 아니었다.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다. 아이는 명의를 빌려줬고 서류에 서명했다. 비록 바지 사장이었을지라도 바지 사장 역시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총알을 맞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파트 얘기를 꺼내며 제게 당부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면 집 보러 가자. 계약금은 준비해놨지? 사람들이 그 집 아주 좋다고 하더라. 저는 그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옆에 앉아 배를 감싸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언니 바쁘신 거 아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바쁜 건 알지만 10억 아파트와 월 300만 원은 마치 물 한 잔 달라는 것처럼 가볍게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지아를 주방으로 불러내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끼어들어 제 말을 자르고 저를 악독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두 사람만 있을 때 지아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랐습니다. 제 입으로 직접 실토하기를. 지아는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죠. 언니, 할 말 있어요?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자. 너 사랑해서 임신한 거니? 아니면 그 임신을 김태식의 방패막이로 쓰려고 한 거니? 지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식과 관련된 사건의 소환장 사본이었죠. 이 변호사님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출처를 자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아가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아이 쪽으로 밀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읽어봐.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줄 읽지 않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 자신의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을 아는 사람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다음 질문을 던졌죠. 솔직하게 말해. 너 어디까지 엮인 거야? 지아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식 오빠가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고.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이름만 빌려달라고 라는 말을 듣는데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다.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대표 자리에 앉기 위해, 돈을 받기 위해.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들은 그림자를 잡지 않는다. 서류 위에 적힌 이름을 잡는다. 저는 고개를 기울여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표이사 직함을 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서명을 했다고? 지아는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죠. 언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 말 자체가 자백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적힌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증거는 지울 수 없는 잉크 자국처럼 선명하게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지아는 얼굴을 감싸쥐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속았어요. 그 사람이 그냥 이름만 올려두는 거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했어요. 혹시 문제 생겨도 제가 임신했으니까 정상 참작될 거라고. 거기까지 말한 아이는 마치 자신이 숨겨왔던 비밀을 방금 스스로 실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는데 분노와 경멸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어리석음에 분노했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사실에 경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못을 박듯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임신이 퇴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지아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지만 이내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엄마 아시면 쓰러지실 거예요. 언니, 이번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집 사주고 숨을 곳 좀 마련해 주세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에 즉시 선명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가 몸조리할 집을 사주길 원했던 게 아니었다. 그들은 제가 돈을 쏟아부어 그들의 불법 자금을 합법화하고 자금을 빼돌리고 도망치고 로비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길 바랐던 것이다. 10억짜리 아파트는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돈을 숨기는 금고이자 더러운 돈을 불쌍한 임산부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세탁하기 위한 껍데기였다. 저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널 돕겠다. 하지만 내 인생까지 네가 파놓은 구덩이에 던져 넣을 수는 없어. 지아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언니가 안 도와주면 저 끝장이에요. 저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끝장날지 아닐지는 처음부터 네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저는 아이의 손을 떼어내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확실한 결정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내 돈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과 내 돈을 방패막이로 쓰게 내버려 둔다면 내 인생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서류 사본, 문자 메시지, 시간대별 기록, 그리고 방금 지아가 실토했던 세세한 내용들까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을 바꾸기라도 할까봐 두려운 듯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저를 거실로 불러내 짧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번 주에 아파트 계약하자.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군데 봐둔 곳이 있으니 너는 계약금만 준비하면 돼.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 말투는 상의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지아는 옆에 앉아 배를 감싸고 제 눈을 피했지만 초조함과 기대감이 섞인 표정은 역력했습니다. 남편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등을 구부리고 원치 않는 일에 끌려 들어온 사람처럼 굴었죠. 저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네 라고 대답한 뒤 아주 평범한 질문처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봐두신 곳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쪽 신도시에 있는 곳이야. 마당도 있고 아기방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이미 우리한테 팔기로 하고 잡아뒀어. 늦으면 뺏겨. 저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평온함이 시어머니를 더욱 안심시키고 더욱 서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돌아보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지훈아, 네 마누라한테 말 좀 해. 왜 이렇게 꾸물거려? 남편이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빨리 좀 처리해줘.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가슴속에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피곤한지 힘든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엄마의 심기가 불편할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 물러서면 그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밀고 들어올 것이다.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 사람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한 가지만 명확하게 묻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 앞에서 여전히 차분하지만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지아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그 아파트도 재산 압류 대상이 되나요, 어머님?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차를 마시던 고모는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탁 하고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이 붉어지며 새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악담을 해? 네가 지금 네 시누이를 저주하는 거니? 지아는 즉시 벌떡 일어나 배를 감싸쥐고 마치 엄청난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감옥 가길 바라는 거예요? 아이는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너무나 커서 시어머니가 끼어들 명분을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세아가, 다시 한번 말해봐. 너 이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표정의 변화는 없었죠. 제가 만약 변명하려 든다면 그들은 다시 저를 시어머니는 옳고 며느리는 그르다는 프레임에 가둘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는 두껍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 서류들 다 어디서 났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야. 그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제가 손으로 막으며 차갑게 말했죠. 어머님, 먼저 읽어보시고 나서 저를 야단치세요. 지아는 서류 위에 글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이는 즉시 부인했죠. 이거 다 가짜야. 언니가 나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야. 저는 지아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죠. 이건 김태식과 그가 연루된 유령 회사들에 대한 정보예요. 그 중에는 지아 이름으로 된 회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시어머니는 서류 몇 장을 넘겨보다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강한 척하며 말했죠. 남의 일 가지고 왜 그래? 우리 지아는 피해자야. 그놈한테 속은 거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조금도 즐겁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 조직의 계열사 대표를 3개나 맡고 있다고요, 어머님? 분위기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고모는 입을 벌린 채 지아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정말 대표라고? 지아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서명만 하라고 해서. 태식 오빠가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말한 아이는 마치 스스로 자백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아를 향해 돌아서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뭘 서명했는데? 뭘 서명했길래 엄마한테 말도 안 했어.
지아는 배를 감싸고 뒷걸음질 치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쫓겨날까봐 무서웠어요.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눈으로 물었죠. 당신, 정말 이 지경까지 만들어야 했어? 저는 되물었습니다.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요. 이 지경까지 만들지 않았으면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내가 당신 동생에게 아파트를 사줬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끌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나요? 남편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서 협박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세아가 어디서 이상한 종이 쪼가리 가져와서 협박하지 마. 우리 집은 잘못한 거 없어. 너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한 가지씩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지만 모든 문장은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진실뿐입니다. 어머님은 제게 10억짜리 집을 지아 이름으로 사라고 하셨죠. 저는 그 10억이 저를 범죄의 방패막이로 만드는 돈인지 아닌지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매달 300만 원씩 보내라고 하셨죠. 저는 그 돈이 누군가의 도주 자금을 대주는 돈인지 아닌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돕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용당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순간 지아는 더 이상 불쌍한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분노가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저를 막다른 길로 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막다른 길로 들어선 거야. 나까지 끌고 들어가지 마. 시댁 식구들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써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소리쳤죠. 그래서 네가 뭘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이 깨끗하다면 어머님은 뭐가 두려우신데요? 그 말은 마치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고모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내가 약속이 있어서. 형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누가 봐도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고함 소리로 이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닫게 하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며느리가 아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돌아서서 그들의 심장에 못을 박는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만약 제가 10억을 내놓길 바라신다면 먼저 모든 진실을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숨기려 하신다면 저 역시 제 방식대로 저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걸 원망하지 마세요. 그날의 대치 이후 시댁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집을 보러 가자고 재촉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배를 부여잡고 한숨 쉬는 지아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집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음을 직감하게 하는 그런 침묵이었죠. 저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한 번 막히면 멈추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꿉니다. 예상대로 이틀 뒤 시어머니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거나 테이블을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국을 끓여 저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만약 예전의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너무 흥분해서 너한테 심한 말을 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나도 다 뱃속의 손주 걱정, 집안 체면 걱정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운 말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꿀바른 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는 분별력 있는 아이니까 내가 믿는다. 이 집안에서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나는 이제 늙어서 이 일이 더 커져서 집안 망신시키는 꼴은 못 보겠다. 망신이라는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망신은 누가 자초한 것인가?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제가 넘어왔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위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아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목에 핏대를 세우지 않고 갓 운 것처럼 눈가가 붉어진 채 주눅든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문가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제발 부탁이에요. 그날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임신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을까봐 무서워요. 저는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임신이라는 단어를 마치 동정심을 여는 열쇠처럼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저는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패를 드러내도록 제가 마음이 약해졌다고 믿게 만들어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계산했던 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해치고 싶은 게 아니야. 그저 네가 멈추길 바랄 뿐이야.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구명보트라도 잡은 사람처럼 눈이 반짝였죠. 아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멈출게요. 맹세해요. 저는 받아들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임신을 방패막이로 쓴 사람은 맹세 한마디로 멈추지 않는다. 그 후 며칠 동안 시댁은 겉으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 얘기를 줄이는 대신 아파트는 나중에 사더라도 일단 병원비랑 영양제, 인부복 같은 건 네가 좀 챙겨라 라며 애둘러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겠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현금을 주거나 계좌 이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필요한 물건은 제가 직접 사주겠다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가 다시 돌변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대로 김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안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여전히 몰래 문자를 보냈고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산부인과에 간다면서 짙은 화장에 예쁜 옷을 차려입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어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지아 좀 신경 써서 봐요. 너무 자주 밖으로 도는 것 같아요.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좀 그만해. 자꾸 그러면 애가 스트레스 받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스트레스? 계획이 틀어질까봐 스트레스 받는 거겠지. 태아 걱정이 아니라. 저는 이 변호사님에게 추가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짧게 보고해 왔습니다. 김태식의 조직은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받고 있어요. 그는 곧 아빠가 될 사람, 가정을 꾸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신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임신은 단지 체포에 대비한 방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소품이었던 겁니다. 임산부 아내, 곧 태어날 아기, 그리고 성실한 미래.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마음 약하게 만들고 쉽게 믿게 만드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연히 지아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창고에서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엿들으려 한 건 아니었지만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목소리가 들려 멈춰섰습니다. 지아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애원할 때처럼 약하지 않고 아주 단단했습니다. 오빠, 그냥 계속 진행해. 우리 형님이 뒤를 봐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은 제 뺨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뒤를 봐준다니. 아이는 여전히 제 이름을 김태식에게 방패막이로 팔고 있었고 저를 이용해 그들의 계획에 안정감을 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될 정도의 거리에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태식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많은 형님 하나 있으니 좋네. 꽉 붙잡아. 그 여자 마음 바뀌지 않게. 지아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즉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이미 9살 많았어. 걔는 내가 멈추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 내가 입으로만 멈춘다고 했지. 일이 멈춘다고는 안 했잖아. 거기까지 듣는데 손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에게 했던 멈추겠다는 맹세는 전부 연기였던 겁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보는데 분노와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저를 이용할 작정이었다. 제 명성을 이용해 김태식이 계속해서 돈을 끌어모으게 하고 동시에 임신을 이용해 퇴로를 마련하려 했다. 만약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면 그들은 돈과 아파트 그리고 안전한 은신처를 얻게 될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틀어지면 그들은 저를 가장 먼저 앞으로 내세울 것이다.
형님이 뒤를 봐줬다. 형님이 배후에 있다. 형님이 자금을 댔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공범이 되어버릴 터였다. 저는 그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관련 서류 사본, 시간대별 기록, 그리고 어젯밤의 녹음 파일까지 전부 건넸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녹음을 듣고 나서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10억을 거절하는 것에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이 추악한 연극 전체를 끝장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신원은 노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방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저를 대신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제 신원은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복수심으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밖에는 여전히 순진한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을 것이고 만약 제가 침묵한다면 저 역시 간접적으로 악행이 계속되도록 방치하는 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았지만 이번의 침묵은 범죄에 대한 동조와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물었죠. 요즘은 너도 스트레스 좀 풀렸나 보네. 저는 그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제가 뭔가 변한 게 없는지 탐색하듯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이의 시선을 태연하게 피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치기는 짓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평온함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하려고 막 대문을 나서는데 근처에 차 한 대가 멈춰서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진지한 표정의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저희 집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정확하게 시어머니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폭풍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대문을 나서고 몇 걸음 떼지 않았을 때 진지한 표정의 남자 2명이 집으로 똑바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을 살피는 태도, 정확하게 시어머니의 이름을 묻는 방식. 영화에서 흔히 보던 때가 됐다는 신호와도 같았죠.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아가 임신했으니까 함부로 못해라는 말을 내뱉었을 때부터 저는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어귀에 다다르기도 전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야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수화기 너머로 최 여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돌아와. 경찰이 집에 왔어. 저는 그저 네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더욱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네가 꾸민 짓이지. 네가 우리 집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늘 남 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대문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집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청을 높여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진 채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울부짖었죠. 아이고, 우리 집 망했다. 며느리가 우리 집을 망하게 했어.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한 경찰관이 엄숙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소환장에 따라 박지아 씨와 김태식 씨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가족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지아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기하듯이요. 저 임신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경찰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저희는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너 우리 집이 망하길 바랐던 거지? 네가 우리 지아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말했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 뿐이에요. 최 여사는 발끈했습니다. 잘못? 우리 지아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사랑한 죄밖에 없어. 철이 없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너는 악독해.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끝장나게 생겼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 전체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막아?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게 하는 게 막는 거야?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태식이 추가 고소건으로 인해 즉시 체포되었다는 사안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놈, 체포됐대.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거실을 내리쳤습니다. 울고 있던 지아도 순간 멈칫했다가 진실을 외면하려는 듯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은 지아에게 옷을 갈아입고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아는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다리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언니가 저 좀 살려주세요. 고소 취하해주세요. 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임신했을 뿐이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지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은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방패막이를 잃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아의 손을 떼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고소한 게 아니야. 나는 죄를 고발했을 뿐이야. 지아는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럼 언니는 내가 죽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이제 와서 다른 사람 보고 대신 죽으라고 하지 마.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제게 달려들어 옷소매를 잡아챘습니다. 말 한번 잘한다. 아주 도덕군자 나셨네. 하지만 네 남편은 생각 안 해? 이 집안은 생각 안 하냐고.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관련된 그 어떤 서류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그 말에 최 여사는 멈칫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듯 했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분 뒤 다른 경찰관이 서류를 펼치며 확인된 정보를 읽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고소된 거래에서 발생한 자금의 일부가 가족 및 관련자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은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경찰관은 시어머니를 보며 짧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순자 여사님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조사할 것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었고 지아는 울음도 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돌아보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시어머니는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몰라. 그놈이 잘못 보낸 거야. 나는 그냥 잠깐 맡아준 것 뿐이라고. 경찰관은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입출금 내역과 거래 목적을 대조해 볼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는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정심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순간 비로소 진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분노나 이웃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돌아서서 목소리를 완전히 낮추며 말했죠. 아가, 네가 말 좀 해줘. 네가 우리 엄마 좀 도와줘.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신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지아가 다시 제게 기어오며 애원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까지 잘못되면 우리 집 정말 끝장이에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저는 아이를 보며 저 자신도 씁쓸함을 느끼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네가 우리 형님이 뒤를 봐준다고 말했을 때 너는 내가 함께 끌려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니? 아니면 나는 그냥 쓰고 버리는 방패라고 생각했니?
경찰은 가족들에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의자에 거의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사람처럼 붉어진 눈으로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연기할 기력도 없는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배만 감싸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제가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10억짜리 아파트는 사고 친 딸을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 조직을 은폐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한 껍데기였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제가 제때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집에서 첫 번째 조사가 있던 날 이후 저는 그들이 잠시 숨 돌릴 틈이라도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일단 자금 흐름과 피해자 고소가 얽힌 사건은 몇 마디 질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바로 다음 날 오후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대문에서 강하고 다급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류철을 든 채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오늘 저희가 다시 온 것은 추가 조사를 위함입니다. 김태식 및 박지아 씨와 관련된 모든 거래 기록,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관련 계좌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은 떳떳한 사람들이에요. 죄 없는 사람한테 누명 씌우지 마세요. 우리 딸은 그냥 철이 없었을 뿐이라고요. 한 수사관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높지도 낮지도 않지만 한 글자 한 글자의 무게가 실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명을 씌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증거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아는 배를 부여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을 가하기 위한 계산된 울음이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임신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아이는 임신이라는 단어를 마치 모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아에게 달려가 등을 쓸어주며 경찰관들을 향해 애원과 협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뭘 하든 좋은데 우리 애 놀라게 하지 마세요. 얘 잘못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수사관은 흔들림 없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할 뿐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거실은 숨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모두가 소리치고 울부짖었지만 결국 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증거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복을 입은 2사람이 함께였고 그들 사이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양팔이 붙들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김태식. 예전에 얼핏 봤을 때보다 더 마르고 머리는 떡지고 눈은 동그랬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교활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보며 탈출구라도 찾는 듯 하더니 정확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김태식은 입꼬리를 비틀며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비아냥거림은 여전했죠. 형수님, 아주 대단하시네요. 남의 집안 망치는 게 그렇게 재밌으세요? 그 말이 터져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감전이라도 된 듯 저를 쏘아봤고 남편은 얼어붙었으며 지아는 김태식이 무슨 말을 더 할까 두려운 듯 울음도 멈춘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김태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치지 않고 그를 입 다물게 하기에 충분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남의 집안? 당신이 사기친 돈으로 세우려던 걸 집안이라고 부를 수 있나? 김태식은 눈을 부릅뜨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수사관들 앞에서 차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아를 향해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다 해결된다며. 지아는 즉시 더 크게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수사관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못을 박듯 항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죠. 저희가 일부 거래 내역을 대조한 결과 수사 대상 기업의 계좌에서 관련자들의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박지훈 씨 명의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마치 뺨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서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설명해봐요. 왜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저는 지훈이 그렇게 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 그동안 도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본성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네 통장 좀 썼다. 그걸 속은 네가 바보지.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마치 사형 선고라도 들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었고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무고하지 않았다. 그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는 명의를 빌려줬고 통장을 빌려줬다. 그의 순진함을 사람들은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빌려줬다는 말은 그 누구도 구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지아가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지아를 쏘아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닥쳐!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해? 네가 저놈이랑 무슨 서류에 서명을 했길래 경찰이 여기까지 들이닥치게 만들어. 김태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님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자기가 직접 이름 쓰고 서명하면서 임신만 하면 모두가 벌벌 기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지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닥쳐!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수사관이 펜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현재 자금 세탁 및 재산 은닉의 정황이 보입니다.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의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일부 서류들을 압수하겠습니다. 압수라는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낀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이 저에게 짊어지라고 강요했던 가족이라는 것이 실은 탐욕과 계산으로 얽힌 혼돈의 실타래였다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들은 임신으로 모든 것을 덮고 제 돈으로 방어하고 맏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저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이 집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법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각자에게 기기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증오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피하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저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울음이나 체면이나 뱃속의 아이를 이용해 저를 조종할 수 없는 새로운 단계로 제가 들어섰다는 신호였습니다. 집에서 두 번째 조사가 있은 후 모든 것은 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둑이 제 발저린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경찰이 휴대폰과 컴퓨터, 서류들을 압수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지아는 울며 부인했으며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는 그들이 경찰서로 불려가 고함칠 무대도 연기할 관객도 저는 몰랐어요라는 변명이 통하지도 않는 조사실, 책상 앞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저 역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이 제게 아파트를 사라고 강요했던 일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지아는 한쪽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마치 마지막 구명조끼처럼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맞은편에 앉아 교활한 눈을 굴리며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대기석에 앉아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구석에 어깨를 움츠린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아 씨,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이체받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습니까? 지아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임신해서 몸도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는 마치 외운 대본을 읽는 것처럼 사랑, 모름, 임신이라는 세 단어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즉시 반격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다른 사람까지 함께 끌고 들어가려는 사람처럼 이를 갈며 말했죠. 모르긴 뭘 몰라. 피해자들 심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나한테 알려준 게 바로 쟤야. 지아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닥쳐!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조사실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수사관이 펜으로 책상을 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다른 서류철을 열어 지아와 김태식 앞으로 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는 흘끗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선명한 글씨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붙는 것 같았죠. 문자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누구든 소름이 돋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식이 반농담조로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임신하면 나중에 정상 참작받기 쉽겠지? 그리고 지아의 답장. 알아. 나도 다 계산했어. 임신했다고 하면 함부로 못 건드려. 다른 대화에서는 형수 꼬드겨서 아파트 사게 한 다음 우리 이름으로 돌리면 그 돈은 깨끗한 재산이 되는 거야. 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듣는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파트는 임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금 세탁을 위한 껍데기였던 겁니다. 지아는 인쇄된 내용을 보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였어요. 무서워서. 수사관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해본 소린데 자금 흐름 계획을 세우고 깨끗한 재산을 언급합니까? 김태식은 비웃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거봐요. 쟤 다 알고 있었다니까? 시어머니가 따로 조사를 받고 대질 신문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비련의 주인공처럼 억울한 어머니 연기를 시작했죠. 저는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제 딸이 걱정됐을 뿐이라고요. 철없이 임신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수사관은 시어머니를 보며 가볍지만 망치처럼 무거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남의 돈으로 당신 딸을 걱정하셨군요. 시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돈이라니요? 수사관은 입출금 내역을 펼쳐 한 줄 한 줄 손으로 짚었습니다. 김태식과 관련된 유령회사 계좌에서 여사님 계좌로 이체된 내역입니다. 한 달에 여러 번 입금됐군요. 시어머니는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몰라요. 잘못 들어온 돈이에요. 저는 그냥 맡아준 것 뿐이라고요. 수사관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온 돈을 맡아줬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수익입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용당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공범이었고 그러고 나서 도덕을 내세워 제게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야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아파트에 집착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가 체포되더라도 돈 많은 집이라는 안전한 자산의 형태로 가족 수중에 남겨두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 지훈이 대질신문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죠. 박지훈 씨, 본인 명의의 계좌가 이 사건과 관련된 자금을 받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훈은 온몸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냥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사업 자금이라고 하셔서 수사관이 물러서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에 서명했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 몇 개랑 계좌 개설. 어머니께서 집안의 장남이니 네가 나서야 한다고 하셔서. 저는 그때 남편을 보는데 처음으로 부부싸움의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차갑게 식을 뿐이었죠. 저는 느리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냥 서명해 준 거야?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팔아넘긴 거야? 지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붉어진 눈, 떨리는 입술. 나는 범죄인 줄 몰랐어. 그냥 엄마가 사업하시는 줄, 집안을 돕는 일인 줄 알았어.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죠.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야.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지. 당신에게 필요했던 건 그저 우리 집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뿐이었으니까. 조사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고 지아는 배를 감싸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에 마침내 누군가가 잘못이라는 정확한 이름을 붙여준 것 같은 아주 약간의 해방감. 조사를 마치며 수사관이 일어서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 인감, 대포폰 및 통신 장비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긴급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의자에 거의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지아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울음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모든 기력을 잃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보며 똑똑히 알았습니다. 폭풍은 이제 이 집안의 그 누구도 달콤한 말이나 눈물로 덮을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그들이 계산하고 제게 떠넘기려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들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조사 이후 저는 그들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릴 만큼 충분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가장 깊숙이 숨겨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수사관의 말대로 불과 몇 시간 뒤 경찰은 관련 장소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동행할 수 없었지만 대기실에 앉아 시계가 움직이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아파트를 강요했을 때 이미 두려움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진실이 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주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이 돌아왔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다툼도 우리 집은 떳떳하다는 고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백한 얼굴과 넋이 나간 눈빛들 뿐이었죠. 수사관은 조사실로 들어와 증거물이 담긴 투명 봉투 몇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인이 봐도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휴대폰 여러 대, 수십 개의 유심칩, 계좌 목록이 인쇄된 서류들, 몇 개의 인감, 그리고 금액란이 비어있는 계약서 뭉치까지. 이것은 절대 철없는 사랑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모든 기력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집안의 어른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지도 새된 목소리로 저를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떨며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조직은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진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예전의 연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앞에 낭떠러지를 본 사람의 절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돌아서서 180도 달라진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가, 엄마 좀 살려다오. 네가 한마디만 잘해줘. 나는 늙어서 이런 거 못 견뎌.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통쾌함이 아니라 차가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되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10억짜리 아파트를 강요하셨을 때 어머님은 제게도 퇴로가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힘들어서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엄마가 약해진 것을 보자 즉시 제게 다가와 팔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임신했잖아요. 무서워요. 저는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팔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높낮이 없는, 하지만 아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네가 임신한 게 실수였니? 아니면 그 임신을 방패막이로 만든 게 실수였니? 지아는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무서워서.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무서워서 나를 끌어들였고, 무서워서 김태식에게 형님이 뒤를 봐준다고 말했니? 방구석에 앉아있던 김태식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차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인간은 막다른 길에 몰리면 모든 것을 팔아넘깁니다. 수사관이 다른 증거 봉투를 열어 최신 입출금 내역 사본을 꺼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죠. 임신을 이용해 정상 참작을 받으려 한 계획 외에도 저희는 박지아 씨가 임신 중에도 계속해서 자금 이체에 관여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지아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공포에 질린 울음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인도적인 측면으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범죄 행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수사관은 입출금 내역의 몇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것들은 가장 최근 일주일 내의 거래 내역입니다. 이 시점은 본인이 임신 사실을 확인한 이후입니다. 지아는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대신 보내준 것 뿐이에요. 수사관이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대신 보내줬습니까? 지아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
김태식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아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임신하면 다 끝난다고 했잖아. 나보고 계속하라고 했잖아. 지아도 가면이 벗겨진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 거잖아. 당신이 나보고 미래의 아내라고. 이 일만 끝나면 결혼해준다고 했잖아. 두 사람은 모두의 앞에서 서로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늘 체면을 외치던 분이었지만 결국 자기 딸이 스스로 그 체면에 먹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지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김태식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려 놓고 남자니까 책임지라고요? 시어머니는 습관처럼 소리쳤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장남이야. 당연히 네가. 지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는 제가 죄를 짊어지라고 아들을 키우셨어요? 제 통장이 깨끗해진다고 하셨죠. 지금 가장 더러워진 건 바로 저예요. 분위기는 숨 막힐 듯 팽팽했습니다. 저는 지훈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 진흙탕에서 저 자신을 완벽하게 분리시킬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빨리 계약해야 한다며 아는 부동산을 통해 받아온 아파트 매매 계약서 초안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초안의 매수인란에는 지아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수사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제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쉬웠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너 헛소리하지 마. 내가 언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만 쳐다봤죠. 필요하시다면 맏며느리 이름으로 해야 든든하다고 했던 문자 메시지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아는 계약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우는 가슴을 맞은 사람처럼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안에서의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류이자 증거였습니다. 수사관은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그동안의 긴장을 한 번에 내쉴 수 있게 해주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강유진 씨는 자금 흐름의 용의자가 아닌 이용당한 피해자로 판단됩니다.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안도감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시어머니와 지아, 김태식에게 다음 단계의 법적 조치가 통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10억짜리 아파트는 결국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의 추악한 계획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경찰서에서 돌아온 이후 시댁의 모든 것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덕적인 훈계 따위로 막을 수 없는 아주 빠른 속도로요. 가장 무서운 것은 구속영장이나 소환장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골목을 달리는 오토바이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소문이었습니다. 불과 하루아침에 저는 대문 앞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애 여사네, 사기 사건에 연루됐대. 돈 세탁까지 했다나 봐. 어떤 사람은 대놓고 쳐다봤고 어떤 사람은 재수없는 일에 엮일까 두렵다는 듯 길 반대편으로 피해갔습니다. 평생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어디서든 상석에 앉고 한마디 하면 온 가족이 벌벌 떨게 만들었던 시어머니. 이제는 시장에만 나가도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이 바쁜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최 여사님은 복도 많으셔. 며느리 잘 얻어서 라며 아첨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주쳐도 오랜만이네 라며 퉁명스럽게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체면이란 실은 스스로 두른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껍데기가 찢어지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남 탓을 할 대상을 찾는 것뿐이라는 것을. 남편 지훈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창백한 얼굴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불렀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일단 대기 발령 상태로 조사를 받으래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계좌가 불미스러운 거래에 연루된 이상 그가 몰랐다고 해도 회사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테니까요. 늘 반듯함을 무기 삼아 살아온 지훈에게 이 일은 체면과 입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침묵으로 모든 것을 외면할 명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아에게 부적이라고 믿었던 임신은 결국 그녀를 가장 단단히 초참해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 보고해야 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조차 더 이상 사적인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배를 부여잡고 한숨을 쉴 때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재앙을 쳐다보듯 싸늘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아가 방으로 들어간 뒤 시어머니가 이를 갈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배때기 하나 믿고 천하를 얻은 줄 알더니 이제 그게 살아있는 증거가 됐네. 잔인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죄가 없지만 그 아기를 이용해 계산을 한 어른은 그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누구 하나 숨만 크게 쉬어도 싸움이 날 것처럼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경찰 앞에서 고함치던 시어머니는 이제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을 내리치며 지훈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네 이름으로 하랬더니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해. 지훈도 폭발했습니다. 제가 엄마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엄마가 장남이니까 책임지라고 하셨죠. 이제 누가 책임져요? 지아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저 임신했는데 엄마는 저한테 화만 내요.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닥쳐! 너 임신하고도 그놈한테 돈 붙여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말들은 마치 칼날처럼 서로를 베고 또 베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착한 척 연기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시댁이 혼란에 빠지자 친척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는 척, 위로하는 척 했지만 실은 이 집안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아파트를 강요할 때 옆에 앉아있던 고모는 들어오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어쩌다 집안이 이 꼴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즉시 태도를 바꿔 친척들 앞에서 제게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는 듯이요. 다 전현 때문이에요. 전현이 우리 집안에 덫을 놨어요. 전현이 서류를 들이밀어서 경찰이 우리 집을 주목하게 만든 거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충격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위기에 처하면 희생양부터 찾는 인간의 본성이 서글플 뿐이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를 낼 필요도 없이 하지만 방 안에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스스로 파신 구덩이에 저는 함께 뛰어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모는 입을 벌린 채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고 다른 친척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일이 없었다면 아무도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남편이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애원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서서 한마디만 해줘. 당신은 내 아내잖아. 당신이 안 구해주면 누가 나를 구해줘? 저는 남편을 처음으로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찬찬히 쳐다봤습니다. 그는 저에게 구해달라고 하지만 제가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돈지갑 취급을 당할 때 단 한 번도 저를 구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온하지만 돌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경계선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아내지. 당신 어머니의 죄를 막아주는 갑옷이 아니야.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눈이 붉어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저는 더 이상 그 말싸움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더 머무는 것은 그들의 원망과 애원의 소용돌이에 저를 밀어넣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모든 것을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개인 서류, 옷 몇 벌, 그리고 제 돈으로 샀던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님이 준비해준 재산 분할과 관련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도 함께.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침표를 찍듯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제가 가방을 들고 나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죠.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마.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내가 다 고칠게.
저는 문 안쪽에 서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피로감뿐이었죠. 저는 문을 사이에 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침묵했던 그 순간부터 잘못된 거였어. 그 말은 남편을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아주 오래전에 이미 저의 믿음을 죽여버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가벼웠습니다.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스스로 짊어졌던 의무라는 빚을 마침내 다 갚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곳은 하루 더 머무는 것이 스스로를 하루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참고 견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 사라진 곳을 떠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모든 것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태식은 재산 편취 및 사기 조직 운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자금 흐름은 겹겹이 파헤쳐졌습니다. 지아는 계산했던 것처럼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사실은 일부 절차에서 인도적인 고려를 받았지만 그녀가 명의를 빌려주고 서류에 서명하고 심지어 임신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자금 이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범죄 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잡아떼던 계좌 이체 내역은 결국 지울 수 없는 잉크 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을 나왔지만 증오심으로 관계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서류와 경계선으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말을 섞을수록 거짓말이 늘고 싸울수록 상처만 깊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지키고 명의 대여자나 배후로 몰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시간에 대한 깊은 슬픔이 느껴졌을 뿐입니다. 한때는 의지할 곳이라고 믿었던 가정이 실은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저를 가장 먼저 내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곳이라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지우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입지가 흔들렸고 어딜 가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그가 집안을 책임지지 못하고 남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말하자면 지훈 역시 잘못된 사고방식에 갇힌 아들이었습니다. 침묵이 평화라고, 양보가 미덕이라고, 아내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그는 침묵의 대가가 때로는 한바탕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한 번은 남은 짐을 가지러 잠시 들렀다가 집 안에서 들려오는 싸움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도끼서린, 하지만 자세히 들으면 절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 믿고 아들 키웠는데 이렇게 무능력한 놈일 줄이야. 그 말은 마치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칼날처럼 모든 것을 베어버렸습니다. 지우는 어머니 앞에 서서 붉어진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목이 맨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람으로 키우신 게 아니라 도구로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정을 이익으로 계산하는 데 익숙했던 한 가족이 이익이 사라지자 서로를 제대로 안아줄 방법조차 잃어버린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집 대문을 나설 때의 감정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마음속에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안도감과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제가 차갑게 웃고 그들이 제 앞에 무릎 꿇는 장면으로 끝나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처럼 늘 통쾌한 감정을 선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결말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자체입니다. 시어머니의 꾸지람을, 시누이의 눈물을,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선의는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경계선 없는 선이다. 예전에는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참을 수 있으면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는 것은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사람들은 내가 짊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멈추려 하자 그들은 제가 변했다고, 야박해졌다고, 무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 악마고 누가 피해자인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가족 간의 정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지만 지킨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내 경계선을 함부로 넘나들게 내버려 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때로는 침묵이 평화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그 잘못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고 깨끗한 원룸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고 저녁에 돌아오면 더 이상 가족 회의에 불려나갈 걱정 없이 깊은 숨을 내쉴 수 있는 곳. 저는 꾸준히 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혼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기에 어떤 밤에는 여전히 슬픔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적어도 다른 사람의 계획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시어머니가 그토록 강요했던 10억짜리 아파트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체면을 지켜줄 구명보트처럼, 안전한 은신처처럼, 더러운 돈을 아름다운 자산으로 바꿔줄 마법처럼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꿈꿨던 10억짜리 아파트는 그들의 위태로운 인생 전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불행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믿습니다. 사람이 탐욕을 운전대 삼아 인생을 몰고 가면 조만간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제가 다시는 그 막다른 골목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충분히 현명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